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오시는 길 어떻게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네. 춥대요. 춥습니다. 지금 춥죠. 요즘 정치권 상황도 날씨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훈훈한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야 간에 굉장히 날서고 좀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드디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제 꼽았는데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최종 지각 처리는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살펴보면 원래 이제 정부 안에서 4.2조 원을 이제 감액하고 또 마찬가지로 4.2조 원을 이제 증액을 해서 총액은 이제 원래 원초 이제 그 정부 안과 같은 상황이 됐었는데 그동안 쟁점이었던 이제 R&D 예산이 6천억 순증되고 또 지역화폐에는 3천억 새만금 예산이 3천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이제 과정 또 오늘 결과를 이제 분출하기까지의 이 상황 두 분 이제 좀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아마 다음 주까지 좀 끌까 그랬는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일찍 된 거죠. 그래서 최장 지각은 면했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 평가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금방 설명해 주신 세 가지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최장 지각을 늦게 된 것은 아마 비대위 원장 선임, 비대위 출범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일단 좀 처리를 원칙이라도 합의한 뒤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원회 위원장 선임 그리고 출범 뭐 이렇게 가는 여당의 스케줄이 약간 좀 빨리 페달을 밟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뭐 아마 일주일 더 해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고 지역화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사를 한 것 같고요. 새만금도 전액 삭감이라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천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 아마 전라북도나 이 사업 관련자들은 대단히 불만이 심할 거고요. R&D 예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인 데에서 조금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R&D 쪽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게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예산을 강행을 하는 여당의 이유를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러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이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뒤늦게라도 이 정도라도 마무리된 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네, 굳이 여당과 야당의 어떤 힘의 균형을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득실이 있다, 야당이 더 있다,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야당이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고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있는 건데 우리 헌법조항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야당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이렇게 여당이 협조 안 해주면 야당 수정안 통과시킵니다. 이게 뻥이에요, 뻥. 그걸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R&D 예산 6천억 정부 처음보다 늘렸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뭐랄까요, 선전할 거리를 가져간 거예요. R&D 늘렸습니다. 새만금 정부가 빵원이었는데 우리 3천억 늘렸습니다. 또 보세요.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예산 3천억 늘려줬잖아요. 3천억 원. 물론 이제 민주당 여기다 7천억에는 못 미쳤지만 네. 지난번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하고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것은 대표님께서 챙기시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할 때 이미 합의가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야당도 챙길 만큼 챙겨갔다, 명분이 생겼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나와봐야 돼, 시트가 나와봐야 돼요. 내게 들어간지 안 돼, 아직 몰라 이거는. 네. 그러다면 내일 아침쯤 되면 내게 빠졌네, 내가 요구했던 게 좀 난리가 날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통과되고 나서는 이제 문자 보내겠죠. 이제 다 지역에 내가 챙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게 뭐 정해져 있었다. 결국 이제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툭툭 잘라서 정치 협상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다라고 보여져요. 네, 국회의원들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내일 아침에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좀 번외적인. 지금 우리가 아니 번외가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복사기 엄청 돌리고 있을 거거든. 저게. 국민 입장에서 아. 약간 이제 번외적인 알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 원초 그 총액을 네. 유지했다, 이 건전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유지했다. 이게 이제 좀 방어를 잘했다고 방어를 아마 했다고 예, 또 볼 수도 여당은 평가할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가장 뭐 이번 주 들어서 압도적으로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 어제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그 루신의 이제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원래는 길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 뭐 좀 로버스트 프로스트의 뭐 가지 않은 길 뭐 이런 것도 좀 그 생각도 연상도 되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분위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좀 거의 이제 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뭐 친윤 비혼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냐 선대위원장이냐 아직도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엇갈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현실이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여태까지 뭐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맹종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당정 분리 또 사안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실과도 좀 거리두기가 가능한 사안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절제되고 준비된 발언처럼 보여져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예 단호하게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만이 얘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처음에는 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지 않는 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첫 길은 다 그런 거다. 걸어가면 길이 된다. 나도 사람 있고 경험 있으면 됩니다라는 논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아닐까? 저는 사람에 맹종하지 않.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윤석열 지청장이 국회 답변할 때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맥락이 다 있잖아요. 네. 제2의 윤석열 느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과 철학을 같이 해서 가치를 같이 한 거지 내가 누구 말 듣고 맹종한 뭐 이런 거니까 할 말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라면 할 말 하겠다는 거면 당장 그러면 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질문이 나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됐다는 듯이 네. 법은 뭐 모든 국민을 평등한데 이 법은 잘못된 거다. 내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그 내용과 절차를 갖고 자기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 야당이 이런 제안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니까 준비가 굉장히 누가 기획팀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절제되고 정확한 멘트가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뭐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오늘 네. 당의 상임고문단위에서도 별다른 이야기 안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내일 예산 처리되고 나면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윤재욱 대행도 현재 의견 수렴은 모두 끝이 났다. 뭐 사실상 여태가 언급이 된 게 이제 한 장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총에서 바람잡이로 해서 추천이 됐고 그 바람잡이가 그대로 통하는 게 이제 국힘당의 체질이거든요. 저는 해바라기 체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거기서 끝난 거고 나머지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 사실은 내부 절차는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예산도 이렇게 돼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제 사실상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행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 걸고 뭐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 그 절차 갖추고 형식 갖춰서 이제 그 추대 형식을 갖추겠죠. 그렇게 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뭐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그러는데 이번 주 해도 좋고 다음 주 해도 좋고 네. 뭐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이제 되는 단계로 들어섰고요. 다만 어저께 한 장관의 그 여러 가지 멘트, 기자들과의 질답도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몇 가지를 했는데 저는 그 대목은 좀 뭐라 그럴까요? 선을 넘었다고 그럴까요? 약간의 오바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그걸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절제되고 나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제 뭐 윤재옥 대행의 전화만 안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당 대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10여 명의 비대위원들이 임명되고 할 텐데 과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제1당이 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정치적 도박이기도 해요. 네. 개인적으로도 도박이고 여권 전체로 도박이다. 다만 도박의 이유는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아니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과연 첫째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데는 완벽한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중도층까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할 부대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그 부분이 그 중도층 확대,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또 윤 대통령과 좀 일종의 사안에 따라서는 좀 그 긴장 관계를 좀 둬야 이게 그대로 지금의 그 윤 대통령의 지지층만 갖고서는 좀 총선에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공간을 줘야 돼요. 대통령이. 네. 왜? 지금까지는 현실 정치인들, 지금 기성 정치인들을 못 믿기 때문에 특히 김기현 전 대표 사태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더 강해졌어요. 그런 불신 심리가. 네.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게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법무장을 뭐 선택했고 그게 당에서도 다른 대안이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같은데 성공하려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이거 약간의 뭐 흔히 하는 말 약속 대련처럼 할지라도 네. 열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 측에서 저렇게 굉장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걸 정치적으로 득점하는 걸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벽도 넘어야 된다라고 네. 보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큰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약속 대련 일지언정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된다면 대통령이 그 좀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예, 그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신 의원님도 한동훈 그 장관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민주당 야당 쪽에는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금방 신 의원 말씀을 받으면은 네. 이게 성공하려면은 그 당시에 1980년으로 돌아가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의 6.23 선언 같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밟고 넘어가라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야사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경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전두환 대통령이니까 그 일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성공의 조건은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과연 노태우의 길을 전두환의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지금 뭐 나는 맹종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저는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울림이 커가지고 사실 그 말에 시작점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말에는 저는 울림이 있으려면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실체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을 얼마나 열어두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두 분의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정리를 해보겠고요.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벼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총선 후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특검 추천과 또 생중계 브리핑 같은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조항이 수정이 된다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일축을 했는데요. 한 장관이 말한 그 독소 조항의 수정 그리고 이 특검이 총선 이후에 진행이 될 그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법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도 오늘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게 첫째 특별검사는 후보는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를 제외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교섭단체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교섭단체 원내정당이 뭐 있죠? 정의당.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두 명이 올라가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돼 있어요. 임명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여야 합의로 임명한 뭐 이렇게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얼마나 되느냐. 자,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40명, 한 20명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수사하느냐.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하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 20일과 70일 딱 석 달이에요. 언제 발표되죠? 석 달 후에 네. 수사 개시한 지. 그러면 2024년 4월 초에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런 구도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관한 브리핑을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선거용 특검으로 완전히 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자기들이 통과시켜 놓으면 너무 많은 선거의 여파, 영향을 주게 되는 딱 선거 맞춤용 네. 특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물론 여당도 이거 받겠다. 받는데 요런 내용은 좀 고치자. 아니면 시행 시기를 네. 붙이게 넣어가지고 뭐 2024년 4월 10일 이후에 한다니 이렇게 하자는 게 한동훈 장관 이야기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응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야당이 내놓은 이번 특검법안은 해도 너무하네. 너무 일방적이라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 알림의 장소는 시간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김 여사 특검법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거 지금 야당이 이 협상을 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된 게 아니고 6개월 전에 이미 된 거고 12월 28일이라는 날짜는 이미 나왔고요. 네. 다만 지금 뭐 금시초문의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 추천의 경우에 이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그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빠지도록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브리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언론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 조항이 서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언론이 묻고 뭐 그거에 대해서 수사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수사 전망이나 이런 걸 묻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수사 대상도 있는데 수사 대상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수사 대상이 3가지로 특정이 돼 있고 정의당이 내놓은 건 수사 대상이 특정이 돼 있지 않고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건 아마 이제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문구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총선 이후에 하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12월 28일이라는 날짜는 사실은 여러 번 고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와서 총선 이후에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양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여야 합의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없어지는 거죠. 거의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여야 합의의 장점 중에 하나는 거부권은 날아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 이 조항은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뭐 못한다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조항을 왜 넣는지는 굉장히 이 조항만큼 빼줘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러냐면 이 노림수라는 게 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이 높다는 걸 딱 알아채고 결국은 이번 선거, 내년 선거 자체를 김건희 이름 석자로 치르겠다는 계산이 너무 농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권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데미지를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거다.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대로 공격하고 이런 걸 텐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실관계가 정말 김건희 사장이 코바나 커제 사장이 결혼하기 전에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걸 정말 파헤치고 싶다면 총선 이후에 하는 것도 뭐가 문제가 되냐. 뭐 여당에서도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100% 우리 보장한다든지 그 이후에는 저는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 이걸 야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데 여당이 그냥 손 놓고 그냥 있기에는 너무나 정치적 위험이 높은 그런 특검법이에요. 알겠습니다. 28일 본회의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고 그 전날 27일에 저희가 이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때 상황을 취합을 해서 다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때 또 하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틀 만에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만났는데 원래 그 좀 예정했던 시간을 좀 넘겨서 이렇게 좀 긴밀한 이야기가 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두는 통합이었던 것 같고 통합하면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또 떠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그 언론들은 신당 창당에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통합 비대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현 대표가 손잡고 만나고 화답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은 달려 있고요. 네. 오늘 김부겸 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김부겸 총리도 전 총리도 얘기를 했다시피 김부겸 총리가 그 사이에 알았던 모든 정치적 그룹으로부터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받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퍼포먼스를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리핑만 봐가지고는 뭘 제대로 했을까 하는 좀 퀘스천이 있죠. 그래서 잘 된 것 같지는 물론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부겸 총리가 그 사이에 주장해 왔던 것은 충분히 전달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김부겸 전 총리의 철학이거든요. 네. 정치적 지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비대위 문제는 아마 원칙과 상식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목소리가 같고 이것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의 전제 조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을 받고 네. 그 토대 위에서 이낙연 대표가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했던 말 보면은 이제 준비해 간 거잖아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당 통합을 위해 충분히 대화하라. 다시 말하면 빨리 이낙연 대표 만나서 협조를 요청해라는 이야기가 될 테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넣으면 큰 길로 함께 간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부겸 전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려고 하겠죠. 먼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가운데부터 이제 과정이 한 번 더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느냐. 다만 통합 비대 이야기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도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려놓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로 네, 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지는 저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적어도 선거에 관한 한 선거 전략에 잘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하면 내려놓는 그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여권도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총선 치를 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말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정치 지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